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이제 몸의 밴 습관이에요. 20살부터 시작된 이 새벽 기상이 어느덧 30년째 이어지고 있으니 제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하게 움직이는 기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침대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 50살이 되니 아침마다 몸 여기저기가 비명을 지르지만 그래도 움직여야 하는 게 며느리의 숙명이죠.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며 시어머니 방문 앞을 살짝 열어보니 75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하신 시어머니께서 이미 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일어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재빨리 대답을 합니다. 네, 어머님. 지금 죽 끓이러 가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어머니의 아침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흰 쌀을 씻어 냄비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약한 불에 올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남편의 아침상을 차릴 준비를 시작하죠. 냉장고에서 어젯밤 남은 반찬들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동안에도 죽이 타지 않게 중간중간 저어줘야 해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한 이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손이 움직이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죽을 곱게 갈아 그릇에 담아 시어머니 방으로 가져가면 어김없이 한마디가 떨어지죠.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뜨끈하게 해와야지. 처음엔 데워가지고 오면 너무 뜨겁다고 하시고 식혀가지고 가면 차갑다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냥 뭐라도 트집을 잡고 싶으신 거라는 걸요.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죽을 다시 가져와 데운 다음 갖다 드리면 이번에는 냄비를 보시며 또 한 소리를 하십니다. 이 낡은 냄비 좀 봐. 30년을 쓰면서 새 냄비 하나 못 사?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해? 가난하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시어머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집이 결코 가난하지 않다는 건 명절 때마다 친척들에게 하시는 자랑을 들으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정작 며느리인 저에게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시지 않으니 새 냄비를 살 여유 같은 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나와 식탁으로 향하니 남편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어요. 2년 전 퇴직한 이후로 남편은 하루 종일 저 소파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게 전부예요. 밥 줘. 남편의 짧은 명령에 저는 아침상을 식탁에 차려놓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가 다 드셨는지 확인하러 방에 들어가죠. 아침 식사가 끝나면 빨래를 돌리고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점심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오전 10시쯤 되면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리다가 끊기기 일쑤입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겨우 받았다 싶으면 이렇게 짧게 끊어버리고 나중에라는 그 시간은 오지 않아요. 딸 지영에게 문자를 보내면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와요. 엄마 바빠. 명절에도 못 갈 것 같아. 자식들은 다 키워놨더니 각자 바쁘다며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요. 주름이 깊은 얼굴, 거칠어진 손, 굽어진 허리, 이 모든 게 30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이죠. 결혼 전에는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대학교 캠퍼스를 걸으며 꿈을 키울 때 저는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죠. 밤 11시가 되어서야 하루 일과가 끝나고 방에 들어가면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또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서랍에서 30년 전 결혼식 사진을 꺼내봅니다. 20살의 어린 신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제 모습이 지금의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께 죽을 드리고 남편 아침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께서 방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나오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는 걸 겨우 진정시키며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뇌졸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최소 석 달은 입원해야 하고 이후에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니 한참 뒤에야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의사 선생님께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저를 돌아보며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이 간병하면 되잖아. 아들 지훈이와 딸 지영이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둘 다 바쁘다며 주말에 한번 들를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병원비가 수백만 원이 나온다는 말에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고 간병인을 쓰자는 제 말에는 돈이 아까우니 당신이 하라고 했죠.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걸 제게 떠넘기는 가족들을 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하신 첫날 밤 저는 집에 가서 입원 준비물을 챙기기로 했어요. 옷가지며 세면도구며 이것저것 챙기다가 옷장 문을 열었는데 옷들 사이로 묘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더군요. 혹시나 싶어 옷들을 한쪽으로 밀어내니 옷장 뒤편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시어머니 생신이겠거니 싶어 눌러봤는데 놀랍게도 한 번에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만 20개가 넘었고 각 통장마다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여러 장 있었는데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 경기도에 상가, 건물 한 채가 모두 시어머니 명의더군요. 주식계좌 내역서도 있었는데 삼성전자며 현대차며 대기업 주식들이 수억 원어치씩 들어 있었어요. 대충 계산해봐도 60억 원은 좋게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하나씩 살펴보니 제가 20살에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가져온 지원금 2천만 원이 그대로 시어머니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어요. 결혼 후 제가 식당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파트타임으로 번 돈들이 매달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간 기록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명의로 대출받은 4억 원이 고스란히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집 수리비가 필요하니 형식적으로만 사인하면 된다고 하셨죠. 그게 진짜 대출이었고 그 돈을 시어머니가 가져가셨던 거예요. 금고 한쪽 구석에는 공증된 유언장이 놓여 있었는데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펼쳐봤습니다. 본인 황금자는 본인 사망 시 전 재산을 아들 박민수에게 상속한다. 며느리인 저는 단 한 글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제가 번 돈, 친정에서 받은 돈, 제 명의로 빌린 돈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가져가셨고 그 돈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던 제 시간은 대체 뭐였을까요? 손이 떨렸지만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꺼내 모든 통장과 서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구석구석 모든 페이지를 찍었습니다. 증거예요. 이건 분명한 증거입니다. 금고를 다시 닫고 옷장 문을 제자리에 두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병인을 부르지 않고 제가 직접 간병을 하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제가 병실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금고 안의 통장들을 본 이후로 저는 예전의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와? 어머니 혼자 두고. 집에 가서 입원 준비물 챙겨왔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하시기에는 힘들어 보이셨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오늘 밤부터 보호자가 상주해야 한다고 말했고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제가 남편의 말에 정면으로 거부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는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뭐라고?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해? 당신이 하세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미쳤어? 내가 어떻게 간병을 해? 당신은 할 일도 없잖아.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어요. 50이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정언니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10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언니, 나 좀 만날 수 있어? 언니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는지 당장 식당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언니 식당에 도착하니 영업이 끝난 후라 조용했고 언니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것부터 금고에서 발견한 통장들, 제가 번 돈이 모두 시어머니에게 간 것, 그리고 제 명의로 빌린 4억 원까지요. 이야기를 듣던 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어요. 그 집안이 30년 동안 널 이렇게 부려먹었다고? 은혜야, 넌 지금 당장 변호사를 만나야 해. 언니는 며느리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다고 가사노동 대가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할 때 자기도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았다며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쏟아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계속 말했어요.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내 권리를 찾아야 해.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지만 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언니가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내일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집에 들렀어요. 밤새 병원에서 간병을 했는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래? 갑자기 이상해졌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제야 정상이 된 거예요. 남편은 어머니께 이 일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30년 동안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고 저는 늘 혼자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왜 그래? 할머니 간병은 엄마가 해야지. 너희 할머니야. 너희가 교대로 해. 전화를 끊어버리니 이번엔 딸 지영이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정신 차려. 우리 가족 망신시키지 마. 저는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차려 먹었어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반란이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다음날 저는 언니가 알려준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강남역 근처에 있는 건물 10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접수처에서 예약자 이름을 말하니 곧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편하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금고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통장 사진,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계좌 내역,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 그리고 유언장까지요. 변호사님은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씨, 이건 명백한 재산 횡령이에요. 게다가 은혜 씨 명의로 대출받은 건 서류 위조 가능성도 있고요. 변호사님은 30년간의 가사노동 대가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고 특히 시어머니를 돌본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소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증명, 그 돈이 시어머니에게 갔다는 증명, 그리고 제가 가사노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다락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30년 전부터 제가 꾸준히 써온 가계부를 찾아냈어요. 매달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시어머니께 드렸고, 생활비는 얼마나 받았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달은 제가 100만 원을 벌어도 시어머니께서 생활비로 주신 건 10만 원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가져가셨다는 기록이 선명했어요. 가계부를 들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변호사님은 이게 정말 중요한 증거라며 감탄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친정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얼마를 주었는지, 그게 어디로 갔는지 증언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오랜만에 친정을 찾아갔는데 70이 넘으신 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시고도 무슨 일인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결혼할 때 2천만 원을 주었고 그 후로도 명절 때마다 일정 금액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모두 시어머니가 받아갔고 저는 한 푼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는데 거기엔 제게 준 돈의 내역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시댁 눈치 보느라 말도 못했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고
이제는 제가 제 권리를 찾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필요하면 법정에 서서라도 증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근처 슈퍼 사장님, 동네 이웃 아주머니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제가 30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증언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다들 흔쾌히 응해주셨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은혜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증언하고 말고요. 제가 일했던 식당 사장님도 찾아갔어요. 비록 10년 전에 그만뒀지만 사장님은 저를 기억하시고 급여 명세서 사본을 찾아주셨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의 기록도 노동부에 문의해서 받아낼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 명의로 대출받은 4억 원 건이었습니다. 은행에 찾아가 대출 당시 서류를 열람 신청했고 담당 직원은 제가 직접 사인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필적 감정을 권했어요. 변호사님과 상의 끝에 정식으로 필적 감정을 신청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아들 지훈이 직접 집에 찾아와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2주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대출 서류의 사인은 제 필적이 맞지만 여러 군데 어색한 점이 발견되어 타인의 유도나 강요에 의한 서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며 본격적으로 조정 신청과 소송 준비를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법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1,000만 원이 전부였지만 이번만큼은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제 걸음걸이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 끝에 정식 소송 전에 가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라는 변호사님의 조언이었지만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댁 식구들이 순순히 응할 리 없다는 거리요. 그래도 법적 절차상 필요한 일이었고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집에서 가족회의를 합니다. 시어머니, 지훈, 지영 모두 참석하세요. 토요일이 되자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도착하셨어요. 병원에서 퇴원은 하셨지만 아직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곧이어 아들 지훈이와 딸 지영도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고 저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혼자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준비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식탁 위에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계좌를 설명했습니다. 총 6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있다는 것, 그중 상당 부분이 제가 번 돈이라는 것, 그리고 제 명의로 대출받은 4억 원까지 포함하면 제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최소 30억 원은 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며느리가 미쳤어. 감히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고소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겁니다. 어머님.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는 화가 가득했지만 어딘가 당황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가족 망신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이게 집안일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제 편이 되어주려고요. 지훈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정신 차려. 할머니 재산이 줄어들면 우리가 받을 상속분도 줄어드는 거 몰라? 그 순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아들도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였어요. 제 고생이나 제 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지훈아, 내가 대학 다닐 때 학비 누가 벌었는지 알아? 내 결혼식 비용은 어디서 나온 줄 알고? 저는 가계부 사본을 지훈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지훈이 대학교 1학년이던 해부터 졸업할 때까지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하며 번 돈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준 거라고 믿었던 그 돈들이 사실은 모두 엄마가 번 돈이었다는 걸 알게 된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 명절 때도 안 오는 게 가족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제 친정이 가난해서 도와줬다고, 제가 무능해서 먹여 살려줬다고 늘 말씀하셨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는 걸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작성해 주신 지원금 내역서를 보여주니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결혼할 때 2천만 원, 그 후로도 명절마다 보내주신 돈들, 심지어 제가 아플 때 친정에서 보내준 병원비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가로챘다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거짓말이야. 내 친정이 뭐가 있다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친정 어머니가 녹음해 주신 증언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좋아. 그렇게까지 나올 거면 이혼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남편은 이혼을 협박 카드로 쓰면 제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혼 합의서 여기 있어요. 가방에서 변호사님이 준비해준 이혼 합의서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남편의 퇴직금 절반, 집의 절반, 그리고 위자료까지 명시된 서류를 보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지려는 신용을 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연기 그만하세요, 어머님. 병원에서 건강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제 차가운 반응에 시어머니는 연기를 멈추고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처음 보는 두려움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과 지영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쥔 채 저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안에 합의하시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부하시면 정식 소송을 진행하고 형사고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변호사 연락처는 여기 두고 갈게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집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와 남편의 욕설이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댁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고 저는 변호사님께 정식 소송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고 동시에 시어머니를 상대로 횡령 혐의와 서류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법원에서 재산조사 영장이 발부되고 시어머니 명의의 모든 통장과 부동산이 동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니 재산을 동결시켜?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30년 동안 제 돈으로 생활하셨잖아요. 이제는 본인 돈으로 사시면 되죠.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그날부터 시댁 식구들의 연락이 빗발쳤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소통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원의 재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어머니가 숨겨놨던 비밀들이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아파트 2채는 제가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구입한 것이었고, 경기도의 상가 건물은 제 명의로 대출받은 4억 원의 친정에서 받은 지원금을 보탠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자랑하던 아들의 성공도 사실은 허상이었어요. 남편이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했던 자금, 5억 원, 시어머니가 준 거라고 믿었던 그 돈의 출처도 결국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었다는 게 은행 거래 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이 법정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하시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늘 며느리 친정이 가난해서 자기가 도와준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는데, 정작 제 친정 어머니께서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걸 슈퍼 사장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약, 홍삼, 고급 한우 세트까지 모두 택배로 시댁에 도착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받아놓고도 동네 사람들한테는 며느리 친정이 보잘것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시어머니의 평판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30년 동안 자상한 시어머니, 착한 시어머니로 행세하던 가면이 벗겨진 거죠. 이웃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은혜 씨,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황 여사가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혔는지.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증언을 자처했습니다. 제가 밤 11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일을 해야 한다고 했던 것, 월급을 받으면 통장째 시어머니께 드렸다고 했던 것, 그러면서도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던 것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이 증언들을 모두 법정 자료로 제출했고, 재판부에서도 제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지역 신문사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요즘 며느리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잖아요. 은혜 씨 사례가 많은 분들께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과 상의 끝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실명은 가리고 진행했지만 기사가 나가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일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 사연이 공유되며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비슷한 처지의 며느리들이 저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며칠 후에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부 갈등과 며느리 인권을 다루는 특집을 제작 중인데 제 사례를 소개해도 되겠냐는 거였어요.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완전히 제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며느리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이런 여론의 변화는 남편의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 동료들도 그 방송을 봤고, 남편이 30년 동안 아내를 방치하고 어머니 편만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편의 입지가 좁아졌어요.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은근히 남편을 비난했다는 이야기를 지훈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지훈도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지훈이 그 며느리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고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았다며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지영의 남자친구도 방송을 보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장모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말을 했다는데 지영은 그게 자기를 비난하는 말처럼 느껴져서 울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곳 간호사들도 방송을 봤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 시어머니께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게 너무 억울하셔서 매일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이게 다 내 와이프 때문이야. 당장 소송 취하시켜.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제 편이었고 법원에서도 제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시댁 친척들조차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며느리를 그렇게 부렸다는 걸 몰랐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어떤 친척은 시어머니가 평소에 착한 시어머니인 척 연기를 너무 잘해서 자기들도 속았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조정 테이블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초췌해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수없이 봐왔던 눈물이었고 그때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합의 조건을 말씀해 보세요. 저의 차가운 태도에 남편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 정도로는 합의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고 저는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가정법원 3층에 위치한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판사님이 앉으신 단상은 생각보다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았고 맞은편 피고석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은숙이 언니가 와 계셨고 지훈과 지영도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저희 변호사님이 먼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의 가계부, 은행거래 내역, 친정 어머니의 지원금 기록, 제가 일했던 직장들의 급여 명세서, 그리고 이웃들과 동료들의 증언서까지 빠짐없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피고 측 변호사에게 물으셨어요. 피고 측은 원고가 제출한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원고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가사노동도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으며 특히 30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차례는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증인석에 서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할 때 준 2천만 원과 그 후의 지원금에 대해 증언하셨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따지자 어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을 꺼내셨습니다. 매번 시댁 앞으로 송금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판사님은 그 서류를 받아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동네 슈퍼 사장님도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제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어떻게 깎아내렸는지 생생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공장 동료도 나와서 제가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새벽에 일어나 시댁 일을 해야 했던 것,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던 것을 이야기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필적 감정 결과였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받은 4억 원의 서류에 있는 서명이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강요나 유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서가 제출되었어요. 은행 직원도 증인으로 나와 당시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형식적으로만 사인하면 된다고 설득하시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증인석에 서서 자신은 며느리를 위해 모든 걸 했다고 아들, 가정이 잘 되라고 돈을 모은 것뿐이라고 변명하셨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며느리 명의로 받은 돈을 며느리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 통장에 넣으셨습니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고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그저 가족을 위한 거였다고 반복하셨어요. 남편도 증인석에 섰지만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판사님은 남편에게도 물으셨어요. 30년 동안 아내가 벌어온 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동안 언론의 관심도 계속되었어요. 매 재판마다 기자들이 법정 밖에서 대기했고 제가 법원을 나설 때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여론은 더욱 제 편으로 기울었고 온라인에서는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마침내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은숙 언니도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앉아 있었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모두가 숨을 죽이며 판결문 낭독을 기다렸습니다. 판사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고 또박또박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원고 박은혜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는 말에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판사님은 30년간의 가사노동 대가로 18억 원, 횡령당한 금액 중 입증된 부분 15억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억 원, 합계 36억 원을 피고 황금자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셨어요. 또한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는 원고가 번 돈으로 구입한 것이 명백하므로 즉시 원고 명의로 이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내에 분할 지급하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어머니의 나머지 부동산과 주식을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 명의로 위조 대출받은 4억 원건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이번 민사재판에서도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저는 그제야 눈물이 쏟아지는 걸 느꼈어요.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었고 변호사님도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반대편을 보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계셨고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지훈과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판결 후 이어진 이혼 소송에서도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어요. 남편의 퇴직금 절반, 함께 살던 집의 절반, 그리고 추가 위자료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시어머니의 횡령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게 판결 이유였어요. 형사 재판에서는 시어머니께 서류 위조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나이를 고려해 실형은 면했지만 범죄 경력이 남게 된 거죠. 판결이 확정된 후 시어머니는 남은 재산으로 요양원에 입소하셨어요. 고급 요양원을 원하셨지만 재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 중급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살던 집을 팔고
자기 몫의 절반으로 좁은 투룸 오피스텔을 구했다고 들었어요. 아들 지훈이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거절했답니다.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자존심이 상해서였겠죠. 지영은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다가 파혼당했다고 들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방송을 보고 나서 저런 집안과는 혼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언니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은혜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힘으로 쟁취한 승리였어요. 30년간 참고 견뎌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라도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앞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그 잎들처럼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결이 확정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주택가 골목에 작은 북카페를 열었어요. 쉼표라는 이름을 붙인 이 카페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찍은 쉼표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침 10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닫는 소박한 카페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은 지난 30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에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펼쳐볼 수 있었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이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카페 한쪽 벽면에는 제가 좋아하는 시집들과 소설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손님들도 자유롭게 책을 골라 읽을 수 있었어요. 언니는 주방에서 케이크와 샌드위치를 만들었고 저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식당 일, 공장 일을 할 때는 몸이 고달프고 시간에 쫓겼지만 이곳에서는 일하는 것조차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제가 번 돈을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제가 50의 나이에 대학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 캠퍼스에 들어섰을 때의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30년 전 포기했던 꿈을 이제야 이루게 된 거니까요. 강의실에는 저처럼 나이 든 학생들도 많았고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배움의 길에 들어선 분들이었습니다. 20살 젊은 학생들 사이에 앉아 필기를 하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보는 일상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교수님께서 제가 쓴 리포트를 칭찬해 주셨을 때 저는 평생 이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칭찬 한마디 듣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카페를 찾아왔고 처음에는 어색하게 커피만 마시고 가다가 점차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함께 온 어느 날 지우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저는 괜찮다고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영도 가끔 들러서 케이크를 먹고 갔는데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며 수줍게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장모님을 잘 모실 거라고 말하는 남자라며 언젠가 엄마께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라고 엄마는 어디 안 간다고 웃으며 말해줬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판결로 받은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 부모님께 넓은 아파트를 마련해 드린 거였습니다. 70이 넘으신 부모님이 오래된 빌라에서 불편하게 사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날 어머니께서 오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혜야, 내가 이렇게 효도할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이제부터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2번은 부모님 댁을 방문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3개월에 한 번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다녀왔고 이번 달에는 경주로 갈 예정입니다. 여행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결혼하고 나서 30년 동안 부모님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효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뜻밖의 일도 생겼어요. 제 사연을 알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40년째 시집살이를 하고 계신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어떤 분은 남편이 번 돈을 시어머니가 다 가져간다며 하소연하셨어요. 저는 그분들께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주고 변호사님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법률 상담 봉사 단체에도 가입해서 한 달에 2번은 무료 상담을 해드렸어요. 며느리들의 권리를 알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 제게는 새로운 보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대학 강의를 마치고 카페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50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20살 때보다 지금이 더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언니와 함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은혜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예전에는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더니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였구나 싶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가 산 작은 원룸 앞에 섰습니다. 크지 않지만 제 이름으로 된 제 공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무도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지만 그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함이 평화로웠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0살의 제 얼굴에는 여전히 주름이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도 보였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30년간 지쳐있고 슬퍼 보이던 눈이 이제는 생기 있고 당당해 보였어요. 손도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 이 손은 제가 원하는 일을 하는 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 일정을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는 카페 문을 열고 오후에는 대학 과제를 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가 선택한 일상이었어요. 60에 시작하는 내 인생도 나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20살의 저는 별을 보며 꿈을 꿨지만 50살의 저는 별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것, 그리고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사는 이 삶이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질 거예요. 손님들이 와서 책을 읽고 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대학 친구들과 캠퍼스를 거닐 겁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이제는 제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의 시집살이는 끝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쓰는 이야기입니다.